여러분, 중동에서 가스전이 대규모로 복발하고 그 국제 유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온통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가 정말 극도로 커진 상황이죠. 이쯤 되면 사실 시장의 모든 자금이 전통적인 최고 안전자산인 그 금으로 맹렬하게 몰려들어야 정상일 텐데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금부터 찾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금값은 도리어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교과서적인 투자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하루였죠.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이제 시장의 모든 상식이 뒤집힌 날입니다. 단순히 뭐랄까 위험하니까 안전자산을 산다 이런 1차원적인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하루였어요. 맞아요.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은 바로 이 지독한 혼돈 속에 놓인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의 금융시장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자료가 꽤 방대하죠. 네,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외환시장의 동향을 총망라한 장마감 리포트를 바탕으로요. 전 세계 자산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도미노 현상을 낱낱이 추적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가 왜 녹아내리고 있는지, 또 주유소 기름값이 대체 왜 오르는지 그 작동 원리를 명확히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데이터들은 얼핏 보면 서로 무관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주식 다루고 유가 다루고 한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톱니바퀴는 단연 원자재, 특히 유가에서 시작되었죠. 아, 유가요? 네,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기 전에 우선 우리의 안방인 국내 증시가 오늘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 상황이 참 안 좋았죠. 정말 참혹합니다. 리포트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무려 2.73%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5,760선 아래인 그 5,763.22포인트로 주저앉았고요. 코스닥 역시 1.79%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했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어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아주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302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벽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네, 외국인이 213만 주, 기관이 112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집어 던졌으니까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탈출한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톱니바퀴, 즉 국제 유가의 폭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유가 폭등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유가를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그 글로벌 경제의 모든 기업이 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기본 세금, 약간 이런 거에 비유하고 싶어요. 기본 세금,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쵸. 원유 가격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전기세, 물건 나르는 물류비, 심지어 그 플라스틱 포장지 가격까지 모조리 오르잖아요. 맞아요. 결국 제품이 소비자한테 닿기도 전에 기업들의 마진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네네. 오늘 이란 가스전 대규모 폭발 소식 때문에 WTA 원유 가격이 배럴당 2.62달러나 뛰어 올라서 96.63달러를 기록했어요. 진짜 무서운 속도죠. 심지어 뉴스에서는 이거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꺾이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원가가 치솟으니까 기업 실적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걸 미리 반영해서 주식을 막 던지는 거죠. 아, 실적 악화를 선반영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거대한 모순이 등장합니다. 금값 말씀이시죠. 네, 전쟁 위험이 커지고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잖아요. 그런데 리포트의 뉴스 동향을 보면 국내 24K 순금 시세가 102만 4천 원대로 급락을 했고요. 국제금값도 떨어졌죠. 맞아요. 국제금값도 4,800달러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위기가 닥쳤는데 대피소가 오히려 텅텅 비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도대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공포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면요? 바로 전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물가. 네, 만약 유가가 120달러까지 간다면 전 세계 물가는 다시 폭등할 거고요.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금은 사실 그 자체로는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쇳덩어리니까요. 네, 시중은행이나 안전한 국채에 돈을 넣어두면 연 5%에 달하는 아주 확실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창고 보관료까지 내면서 이자도 없는 금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이 구조적 압력이 금값을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위험하니까 금을 산다가 아니라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게 고금리를 낳고 결국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다차원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물론 리포트를 보면 JP모건에서는 그래도 연말에는 금값이 6,3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강세론을 내놓고 있긴 해요. 네, 시장 안에서도 지금의 금값 하락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추세인지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뷰가 엇갈리고 있다는 증거죠. 단기적인 금리 충격이냐, 장기적인 가치 보존이냐. 거대 자본들 사이에서도 셈법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원유에서 촉발된 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결국 국채금리랑 환율이라는 뇌관을 건드리면서 글로벌 증시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FICC 동향이군요. 네네, 리포트의 채권과 외환시장 데이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전일 대비 5.35원이나 치솟았습니다. 인용된 캐비싱크의 전망 리포트 헤드라인이 꽤 섬뜩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제는 놀랍지 않은 환율 1,500원. 와우, 1,500원이라니 진짜 무서운 숫자네요. 그쵸. 게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bp 상승해서 4.273%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올랐다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되게 미미해 보일 수 있거든요. 뭐 0.05%면 체감이 잘 안 되긴 하죠. 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수십,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시장에는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주식하고 국채가 정확히 어떤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지 궁금해요.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위험한 자산에 돈을 넣는 이유는 절대 떼일 일 없는 안전한 미국 국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아,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보상을 바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27%까지 올라갔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4% 중반의 이자를 주는데 굳이 원금을 날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편하게 이자 받지 굳이 모험을 안 하죠. 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관 투자자들의 컴퓨터 알고리즘은 아주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자금을 피신시킵니다. 주식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강력한 중력 장치인 셈이죠.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국채가 주는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환율도 마찬가지 원리일 텐데요.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라는 테마파크에 들어올 때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 그리고 나갈 때 정산하는 환전 수수료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테마파크 입장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예전에는 1,100원만 내면 1달러를 들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45원을 내야 하잖아요. 입장료 자체가 비싸진 데다가 한국 주식으로 기껏 10% 수익을 내도 나중에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버리면 환차손을 입게 되죠. 네, 오히려 주 써주 나갈 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환율 변동성이 외국인의 수익률을 통째로 갉아먹는 구조를 정말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코스피에서 200만 주 넘게 외국인 매도 폭탄이 쏟아진 것도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2,500원을 향해 가는 환율의 공포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도 타격이 컸잖아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 S&P 500 지수가 1.36%,
나스닥이 1.46% 하락했고요. 환율 방어에 가장 취약한 일본의 니케이 EU 지수는 무려 3.5%나 폭락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5%면 진짜 엄청난 폭락이네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분석 리포트를 종합해보면요. 현재 글로벌 시장은 두 가지 거대한 힘 사이에서 무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힘들이죠? 한쪽에는 중동전쟁과 유가 폭등이라는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가 짓누르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의 AI 실적이라는 강력한 용수철이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아, 쇳덩어리와 용수철을 대결이군요. 그런데 오늘 리포트를 꼼꼼히 뜯어보다 보니까요. 전 세계가 유가랑 국채금리 때문에 파랗게 질려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붉은색, 즉 상승을 기록한 지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유럽이죠? 네,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의 우량주를 모아놓은 스톡스 50 지수가 홀로 0.62% 상승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는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중동 유가 폭등에 가장 먼저 피를 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라면 유럽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럽 증시를 끌어올린 동력은 유가를 압도하는 또 다른 지정학적 변수였어요. 또 다른 지정학적 변수요?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드디어 종식을 향해 간다는 그 기대감이군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평화 협상 기대감은 역설적으로 유럽 내 국방력 강화에 대한 예상 편성을 촉진하면서 방산주들의 엄청난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전쟁이 끝나가는데 오히려 방산주가 오른다고요? 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거죠. 거기다가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중공업 기업들의 주가를 확 끌어올렸고요. 참 묘하네요. 똑같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동의 전쟁은 아시아와 미국의 기술주를 박살내는 악재로 작용하고요. 반대로 동유럽의 전쟁 종식 시그널은 유럽의 방산주와 재건 테마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죠. 시장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시장은 생물이 많네요. 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전통적인 주식시장이 유가랑 금리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얼어붙고 있는 이 시점에 리포트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볼 만한 소식이죠. 전통시장에 꽉 막힌 샹통을 틔워줄 혹은 자금이 흘러들어올 새로운 뒷문이 열렸다는 건데요. 바로 나스닥의 토큰화 증권 거래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전격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와, 이거 정말 큰 뉴스예요. 네, 러셀 100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들하고 주요 ETF들을 쪼개서 24시간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금융시장의 물리적인 시공간 제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이 안 닫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주식을 디지털 토큰화하면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장이 닫힌 주말이나 한밤중에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니까요. 기술의 진보라는 점에서는 정말 박수를 칠 만한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반론이죠? 주식시장에 오전 9시 개장하고 오후 3시 30분 폐장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밤 사이에 터진 뉴스나 충격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좀 소화하고 판단할 냉각기를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쿨다운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24시간 거래가 열려 있다면 새벽 3시에 곤히 자고 있는데 이란 가스전 2차 폭발 같은 스마트폰 푸시 알림이 울려요. 그럼 사람들이 잠결에 공포에 질려서 스마트폰 켜고 패닉셀링, 그 공황 매도를 막 던져버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24시간 피말리게 하는 덫이 아닐까요, 이거? 이걸 더 큰 그림과 특히 유동성 차익 거래의 관점에서 연결해 본다면 아주 다른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차익 거래야? 네, 진행자님이 우려처럼 심리적 피로도나 순간적인 변동성이 커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발이 묶여있는 그 시간을 개인 투자자들이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기관의 발이 묶인 시간을 개인이 역이용한다고요? 그게 어떤 원리죠? 전통적인 펀드나 기관 자금은 여전히 정규장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네, 룰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만약 새벽 3시에 중동 악재가 터져서 토큰화 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10% 폭락했다고 가정해보죠. 이성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이것이 펀더멘털을 훼손할 악재가 아니라 일시적 충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새벽에 곧바로 바닥에서 싼값의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아, 줍줍을 하는 거군요. 네, 기관들이 아침 9시 반에 장 열리기만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말이죠. 와, 누군가의 패닉셀링이 누군가에게는 정규장 개장 전에 바닥을 잡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러셀 천지수나 ETF를 아주 작은 소액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도 전 세계의 자잘한 대기 자금들이 24시간 내내 블랙홀처럼 흡수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리포트의 분석가들도 바로 이 점을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유가 충격이나 금리 공포로 시장이 깊은 조정을 받을 때 이 토큰화 증권 시스템이 억눌려 있던 기술주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돈이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열렸으니까요. 네, 위기가 진정되는 국면에서 글로벌 대기 자금이 가장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셈입니다. 진짜 양날의 검이네요.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24시간 패닉셀링 창구가 되겠지만 시장의 본질을 읽는 사람한테는 가장 빠른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무기가 될 테니까요. 맞아요. 결국 투자자의 역량에 달린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유 폭등이 가져온 도미노 현상, 그리고 환율 1,500원의 공포, 또 나스닥 토큰화라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처까지 오늘 하루 시장의 거대한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네,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퍼즐들이 결국 청취자분들의 계좌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제 내일과 다음 주에 달력을 펼쳐놓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장의 향방을 가를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캘린더를 보니까요. 오늘 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의 경제 전망이랑 금리 결정이 있어요. 시장 예측치는 3.75%로 동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직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인 BOJ 역시 0.75% 수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현금이랑 채권으로 싹 숨어버린 이유가 이 파월 의장이 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인플레이션 재발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쐐기를 박을까 봐 덜컥 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추론입니다. 리포트의 마지막에 정리된 세 가지 핵심 대응 전략 역시 그 우려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거든요. 오, 세 가지 전략이요. 첫 번째가 뭐죠? 첫째, 말씀하신 대로 FOMC가 매파적 기조, 즉 통화 긴축을 강하게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술주나 위험자산의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고금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단기 채권이나 달러 중심의 방어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일단 처마 밑으로 피하라는 거군요. 두 번째 전략은요? 둘째, 환율 1,500원 돌파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환율을 테마파크 통행을 비유했던 것처럼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들의 코스피 대형주 매도세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덥석 사면 안 되겠네요. 네, 주가가 싸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물타기, 그러니까 평균 단가 낮추기를 하기보다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멈추고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현금을 주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증시에서 섣부른 바닥 잡기를 피해라.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앞서 분석한 나스닥 토큰화 증권 시스템을 10분 활용하는 것이죠. 아까 그 24시간 거래요? 네. 거시경제의 압박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과도하게 조종을 받았을 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향후 반등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수익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식 앱을 막 5분마다 열어보면서 오르내리는 숫자들의 파도에 너무 멀미를 느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계속 보면 진짜 어지럽죠. 네, 대신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진짜 달의 인력, 즉 환율과 국제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의 큰 흐름을 추적하십시오. 나무의 흔들림에 집착하지 말고 바람의 방향을 보라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가스전 폭발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어떻게 기업들의 마진을 갉아먹는 보편적 세금이 되어 코스피를 끌어내렸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유가 폭등이 낳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뤄졌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환율 1,500원의 위협과 글로벌 자금 이탈을 만들어낸 메커니즘도 짚어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24시간 글로벌 유동성을 빨아들일 나스닥 토큰화 증권이라는 금융혁신의 양면성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았습니다.
표면적인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어떤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지 뼈대를 세워본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을 어쩌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리포트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식시장도 박살이 났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절대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왔던 금값마저 하락의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랬죠. 안전자산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FICC 동향의 한 구석에서 유일하게 폭등하면서 붉은 기둥을 세운 자산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비트코인은 오늘 하루 만에 무려 1,240달러가 뛰어오르면서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터했죠. ETF를 통한 엄청난 순유입이 그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 거대한 불합실성의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과 달러 패권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금괴를 창고에 쌓아두는 대신 실체조차 없는 디지털 데이트 조각으로 자금을 도피시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2026년 지금 혹시 우리가 수십 년간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안전자산의 정의 자체가 이미 완전히 새롭게 쓰인 것은 아닐까요? 비트코인이 금의 자유를 빼앗고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대피소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노골적인 시그널입니다. 기존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문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투자노트 한 편에 이 질문을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2026년 3월 19일의 금융시장은 명확한 정상 수치 하나 없는 혼란스러운 암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하나씩 뜯어봤죠. 네.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막연한 공포 대신 다음에 올 기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시장이 던지는 복잡한 질문들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파고드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저희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문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겉보기엔 무심하지만 속은 펄펄 끓고 있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